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 매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톰하게 외투 입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대의 사기 사건, 옵티머스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진영 장관도 수억 원을 투자했다가 금액의 손실을 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장관인데 2몇 % 이자 준다고 그 수억을 투자했던 걸까요? 잠시 후에 진영 장관은 왜 투자했다, 왜 손실 봤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세상에 살다 이런 저항은 처음 봤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라 했다. 라고 충격적인 폭로를 대한민국 감사원장이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겁니다. 자, 야당에서는 일개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그렇게 폐기하고 거짓말할 수 있느냐? 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옵티머스 소식부터 짚어보죠. 전직 청와대 행정관, 이모 행정관이죠. 퇴출위기에 옵티머스에 돈을 넣어서 되살렸다. 회생시켰다. 2대 주주와 함께 5억 원씩 넣어서 살려놨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런데 이 전직 청와대 행정관을 딱 한 번, 그것도 참고인으로 조사만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이를 감독해야 할 금융기관은 소위 넉놓고 있었다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관 말고 청와대 민정실에 또 다른 옵티머스 로비 창구 직원이 있었던 건 아니냐는 의혹을 조선일보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 청와대로 파견된 그 행정관과 똑같은 민정실에 근무하던 청와대 다른 직원도 연루된 것 아니냐는 정황을 조선일보 제기했습니다. 옵티머스 이사 아내인 전 행정관과 9개월 동안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다는데 옵티머스 대표가 이 직원을 어떤 역할로 삼으려 했던 것일까?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런 의문이 제기됩니다. 청와대 민정실 직원 많지도 않은데 그중에 벌써 2명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검찰이 제대로 이 부분 수사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한미 갈등 북미 답보, 서훈 안보실장이 워싱턴에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종전선언 전작권 놓고 한미 간 이견을 보이고 있고요. 서훈 안보실장과 오브라이언에 이어 폼페이오도 면담을 했습니다. 트럼프 임기 내에 돌파구에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녹록치 않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검찰이 재산 축소 신고한 김원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최강욱 대표, 조수진 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강욱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조 장관 자녀의 인턴과 관련돼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을 검찰이 허위 사실로 보고 기소를 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아들 경진대회 참석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결정문을 낸 건데요. 나경원 전 의원이 아들의 경진대회 참석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리고 논문의 제4저자 표기도 부당하다라는 소위 결정을 발표한 겁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의 논문 1저자 등재도 부적절하다라며 대한병리학회는 그 논문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의 제4저자 표기에 대해서 서울대 측에서 부당하다라고 결론을 소위 낸 겁니다.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검찰 출신의 젠틀맨 김광삼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병미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는 저항. 대한민국 감사원장이 대한민국 정부를 감사하면서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감사 저항은 처음 봤다. 그러면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폐기하고 숨기고 거짓말했다. 이렇게 폭로한 겁니다. 이에 대한 산업부 측의 해명은 뭘까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못 내고 있는데 최지영 감사원장의 충격적인 폭로 내용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출근길. 세 번째 키워드는 장관도입니다. 장관도. 진영 장관이 몇 억을 어디에 넣었습니까? 이익 봤을까 손해봤을까? 옵티머스 라인 얘기도 나옵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김재도 노지코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월성 1호기 원전 중지와 관련된 감사를 벌이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에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에 노골적으로 저항을 했고 사실상 감사 방해를 했다라는 취지의 폭로를 했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오늘 이 뉴스가 여러 조간신문에 대서 집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뉴스 제목은 이런 감사 저항은 처음 봤다. 최지영 감사원장의 폭로 내용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이게 대한민국 기관이 정부를 상대로 벌이는 감사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최 감사원장의 주장이 맞다면 굉장히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렇게 감사장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와서 사실대로 얘기 안 합니다.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 진술하면 다른 자료 또는 다른 관련자의 진술을 가지고서 다시 불러서 추궁하면서 야, 이 자료에 의하면 이런데 너 왜 그때 그렇게 얘기했냐 이런 과정이 수없이 반복이 됐습니다. 이 감사 과정과 관련된 모든 자료, 모든 응답서 모두 다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의해 주시면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해서 위원님들의 판단을 받겠습니다. 작심 발언을 최재형 감사원장이 한 겁니다. 안 그래도 이번 감사와 관련돼서 여당 의원들로부터 노골적으로 물러나라라는 압박까지 받았던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한민국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 저항을 심하게 했다. 자료 삭제는 물론 이 공문서가 해당되겠죠. 사실대로 얘기도 안 했다. 감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 이거 모두 다 감사 방해에 해당해서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이재명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원한다면 이거 다 공개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 그렇죠. 그런 말까지 한 걸로 봐서 정말로 산업부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감사원의 감사 때 공문서 폐기하고 삭제하고 거짓말했다는 겁니까?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 국회에서 증언을 한 거죠.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처음이다. 그러면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원전, 탈원전 관련된 자료들을 삭제하고 그리고 허위 진술을 일삼았다. 이게 지금 감사원장의 얘기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감사원장이 나름대로 승부를 던졌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게 지금 이제 이 감사 자체는 월성 1호기가 조기에 폐쇄했는데 과연 경제성이 없다 이래서 폐쇄한 건데 그 경제성 분석이 타당하냐 이게 지금 감사의 본류인데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 그것뿐이 아니라 얼마나 허위 진술이 있었는지까지 모든 문답 과정들 그리고 모든 자료들이 어떻게 폐기되는지까지 다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법사위가 의결만 해다오. 이렇게 지금 오히려 법사위 쪽으로 국회 쪽 공을 던져놓은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여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탈원전 감사를 통해서 탈원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걸 테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탈원전 이제 감사 과정 속에서 너무 부당하고 강압적인 감사가 있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좀 주장을 해왔죠 여권 쪽에서는. 그런데 거꾸로 최재형 감사원장은 전부 다 공개하겠다. 그렇게 공개하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삭제가 그러니까 자료들이 삭제되고 은폐되고 그리고 허위 진술이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사위 입장에서도 여권 입장에서도 이것을 공개하도록 해야 하는 것도 참 난감하고 그렇다고 공개를 막는 것도 난감하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승부를 던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아니 김광삼 변호사님. 최재형 감사원장의 폭로에 따르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꽤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었어요. 특히 산업부 공무원들. 이거 공무원이잖아요. 감사 과정에서 정말로 진실만을 얘기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삭제해서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마치 검찰 수사처럼 포렌식으로 자료를 복원하는 경우도 있었고 공무원들이 말을 바꿔서 당신이 그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따져 묻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그 말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처벌 안 받습니까? 최 원장대로 밝혀진다면? 처벌 받죠. 뭐 지금 감사를 방해하면 1년이나 징역이나 이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최재 원장 말 그대로 한다면 공무원들이 겁이 없어졌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겁이 없어졌죠? 그런데 감사원장은요, 공무원이랄지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승사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왔던 자체는 어떻게 보면 1년 중에서 가장 긴장하고 가장 자료도 많이 준비를 해야 하고 어려운 시기고 또 그 앞에서 사실 거짓말을 했다가는 자기 어떤 인사고과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거짓말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인데 최재형 감사원장의 얘기에 의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좀 의구심이 들고요. 저는 이 법사위 과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여당은 좀 공격적이고 야당은 좀 어떻게 보면 방어를 해주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상관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신문에 보니까 멘탈 갑이다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헤드라인에. 근데 이건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 감사원장은 제가 쭉 지켜보면 본인이 월성 1호기와 관련된 감사에 있어서 굉장히 정당성과 균형성이 있다는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야 의원들의 어떤 질문에 어떻게 보면 함정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좀 빠져들지 않고 아주 또박또박 자신의 확신에 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이 좀 깊었고 또 한 가지 감사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딱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는 사실은 탈원전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공약인데 우리가 공약을 하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 이 정책 자체가 국민에게 어떠한 이롭지 않다던가 아니면 환경에 문제가 된다거나 해서 이건 정말로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방향전환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방향전환을 할 것인지 탈원전을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중립적 입장에서 한 결과를 지켜보고 그거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게 맞다. 처음에 무조건 결정했다고 해서 그걸 그냥 무조건 공허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만약에 탈원전 정책과 반대적인 입장이 나온다고 하면 정책을 선회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잠시 후에 그 얘기 좀 더 들어보겠고요. 자, 감사 결과와 무관하게 그리고 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 방법의 논란과는 무관하게 산업부 공무원들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주장처럼 김병임 위원님,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모두 삭제해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진술 받는 과정도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얘기했고요. 감사원이 되고서 이렇게 피감자들의 저항이 심한 건 처음 봤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말도 안 했다. 급기야 사실을 감추고 허위 자료를 냈다. 자, 이것은 분명히 별개의 일입니다. 산업부 공무원 차원에서 이렇게 공문서를 대량 삭제 폐기하기는 어렵다. 야당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김광산 변호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법에 따라서 감사원의 감사행위를 방해하게 되면 이 공직자들은 법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자료를 은폐하거나 허위 진술하거나 했던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과연 해당 공무원 개인의 행위였겠는가라고 지켜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지난 기간 국회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집권여당 의원들이 최재형 원장을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공세를 펼쳐왔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비단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일탈인 것인지 아니면 집권 여당 의원들까지 가세해서 최재형 감사원장 흔들기에 나섰던 전체적인 팀플레이즈의 일환인지 등에 대한 여부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탈원전 정책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만약 감사원이 얘기하고 있는 바처럼 이 경제성에 대한 분석을 이 한수원이 잘못 계산을 해버리고 지금 배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가지고 감사원이 따져묻게 되는 건데 의도성을 가지고 경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없다고 조기 폐쇄를 시켜버렸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 전체에 대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조금 전에 김광산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핵심이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리 탈원전 정책을 주장했더라도 애당초에 신고리 원전 5호기, 6호기 폐쇄하기로 결정했지만 공론화위원회 등을 거쳐서 결국은 존치를 결정했던 것처럼 정부의 공약사항과 정책의 일관성들을 주장하면서도 문제가 생겼을 땐 방향 전환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재형 원장이 했던 한마디가 저는 굉장히 귀에 좀 오래 기억이 되는데요. 압력에 순치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감사원이 외부의 압력에 순치돼서 감사원 제대로의 기능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정부의 실패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게 문재인 정권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재형 원장이 하고 있는 이 같은 행위가 문재인 정권 흔들기가 아니라 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기능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집권 여당도 같이 손에 잡고서는 이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객관적인 팩트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야당이 현 정부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계신 거고 아직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건데 제가 드린 질문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네. 공무원 차원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냐에 대한 야당의 시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부에 있는 개별 공무원이 감사원에 감사가 나오는데 이 내용의 자료를 은폐하고 허위 진술하고 이게 개별 공무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냐는 겁니다. 누군가가 배우가 있었다는 의미세요, 그럼? 배우가 있었다라고 명확하게 주장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최재형 감사원장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까지 국회에서 최재형 원장을 대놓고 집권 여당에 있는 유력 정치인들이 최재형 원장을 정치적으로 매섭게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사위원 한 명이 거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감사위원은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감사원장이 재청을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이거 청와대가 추천하게 되는 인사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갈등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국민들 보시기에 이 갈등의 진원지가 산업부 공무원의 개인 이탈인지 아니면 더 윗선인지는 판단 여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제 야당의 비대위원회 시각인데 김영주 의원님 네.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은 감사원을 벌이는 감사에 자 일개 공무원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공문서를 없애버리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 정부는 아시다시피 이제 말하자면 당선되자마자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말하자면 그동안에 그 당시에 전 산업부 장관이 백윤기 장관이잖아요. 한양대 출신이고 어떻게 보면 뭐 임종수 실장하고 가까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통령 공약 사항인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산업부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어떤 국정의 어떤 기조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졌고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서 산업부의 담당 국장까지도 교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 산업부가 감사원장을 보는 시각이 친원전 대 탈원전 이런 구도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비리를 저질러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이 정책이 탈원전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마다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뭐 구체적으로 규명된 건 없었습니다만은 개인의 비리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는 좀 더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초창기에 우리 정책실장이라든지 또 산업부장관이 이 현재 어떤 대통령공학과 현실의 어떤 경제성이라는 두 가지 부분을 어떻게 과도기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산자부 장관과 여러 가지 어떤 한수원 관계자들의 토론이 좀 더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경제적인 부분을 당장 이 정부 안에서 다 경제성이 있는 것들은 그대로 가면서도 장기적으로 탈원전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짠다든지 뭐 말하자면 연구 용역을 한다든지 그래서 집권 2년 동안은 조금 현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좀 더 말하자면 어떤 탈원전적인 대통령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갔어야 되는데 이 공무원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대선 하루 전날 A 플랜과 B 플랜을 짜는 게 공무원 조직이거든요. 왜냐면 미국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에 주한 미군 정책, 바이든이 당선됐을 경우에 정책을 갖고 밑에는 움직인단 말이에요. 미국은 자기 독자적으로 좀 더 낫겠지만 자유도가 있겠지만 우리는 당장 그렇거든요. 야당 대통령이 됐을 경우와 여당 대통령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정부의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럼 문재인 정책 공약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단 문제는 그 과정에서 왜 사실을 왜곡하느냐. 그러니까 밀어붙여서
말하자면 한수원 이사회가 조기 이사회 결정을 할 때 그게 자발적으로 했겠느냐, 등떠 밀리듯이 한 거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조금 더 원만하게 했어야 된다는 거고, 감사라고 하는 것도 경제성만이 척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무적으로 이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뜻과 현실 정책관의 괴리를 어떻게 줄이려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를 좀 했어야 되는데, 경제성만 가지고 하니까 산자부 장관과 감사원장의 말하자면 이익 충돌 혹은 대립이 생기면서 그것을 공무원들은 그냥 이쪽 라인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재 어떤 감사 기간이 길어지고 또 어떤 과도하게 국가적 어떤 노력들이 유실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사태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것은 김용주 전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인데, 일단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인 산업부 차원에서 즉각 사실이 아니라면 반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재명 기자, 산업부 장관이나 산업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모욕적인 발언일 겁니다. 공직에 대한 굉장한 모욕을 준 셈이 되잖아요.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자, 산업부 반박이나 반론 현재까지 나온 거 있습니까? 아직까지 나온 게 없는데 아마 감사원에서 19일 내지 20일 날 이 원성 1호기 경제성 타당성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발표 내용 속에 아마도 뭐 경제성 부분에 대한 평가가 뭐 제대로 됐다 안 됐다 뿐이 아니라 아마도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의 국회 발언을 봤을 때 어떻게 자료들이 삭제됐고 어떻게 허위 진술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아마 산업부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서 반론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논란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월성 1호기가 폐쇄될 때 먼저 경제성 분석이 있고 나서 폐쇄가 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0월쯤에 월성 1호기 폐쇄를 먼저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경제성 분석을 하는데, 당시 자체 분석만 하더라도 경제성이 3,7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부견에 맡기고 나서 그게 200억대로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 속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고, 결국은 아마 산업부에서 지금 최재형 원장의 말처럼 어떤 자료들을 뭐 삭제하거나 은폐하거나 혹은 허위 진술이 있었다면 그 과정 속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산업부가 스스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은폐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감사원 감사 결과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산업부의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예. 자, 산업부 측의 반응이 없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뉴스가 될 수 있겠군요. 산업부 측의 해명이나 반박이 나오면 즉각 입장 반영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원장께서는 언젠가부터 좀 핍박을 받는다. 제2의 윤석열이다. 이런 평가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저한테 답변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네, 답변이 핍박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핍박받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본연의 일을 하신다. 네, 본연의 일을 할 뿐이다.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감사기구의 수장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은 결코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감사원이 이 중요한 사안을 균형 있게 다뤄달라 하는 그러한 염려의 표현이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전혀 핍박이나 압력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러한 것이 저희들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친 바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당에서는 감사원의 감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감사원 지금 한 명 결혼이 돼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결혼이 된 채로 이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채로 아주 이 중요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에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결론을 제가 믿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감사 과정에서 이제 무슨 해당 감사사항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무처에서 의견을 올릴 때 과반수 의원의 동의가 있어야지 통과됩니다. 한 명의 결혼은 무조건 반대 의견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이 결혼됐기 때문에 이게 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최종 문안이 일부 뭐 자꾸 수정에 문제가 있으면 하루 이틀 늦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저희들이 처리할 문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빠르면은 월요일, 늦어도 화요일 정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지금 여당에서는 감사위원 한 명이 없기 때문에 이 감사 결과 자체, 결론 자체를 믿을 수 없다라는 문제제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법적으로 잘 받아쳤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 되면 사실 과반수를 얻어야 하는데, 그러면 한미 결혼이 되면 이게 반대 의견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감사 결과를 하는 데 있어서는 반대 의견이 처리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제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아마 그 김남국 의원이 조금 공부를 좀 더 하고 나와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당 의원들의 어떤 법사위 질문을 보면 감사 결과가 현 정부의 정책과 반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를 좀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외부로 이제 흘러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야당 의원들이 계속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핍박을 받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예. 왜냐면 마치 야당이 그 감사원장을 옹호하는 듯한 저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감사원이 어떤 균형성이랄지 정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은 침해가 되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감사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산업부 공무원들이 정말 폐기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에서는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이걸 자꾸 정치적 균형성이랄지 아니면 그런 걸 침해하고 핍박을 받았느냐 안 했느냐, 이걸 옹호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 감사 결과 정당성에 대해서 이게 사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제 하는 걸 보니까 여당이나 야당 의원들의 여야 의원들이 사실 최재형 감사원장의 상대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자기의 소신과 정당성, 확신, 이런 걸 대답하는 걸 보면, 이번 감사원 결과 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균형성 있고 정당하게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예, 김관삼 변호사님의 개인 결과였고요, 의견이었고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자세히 보도를 해드리겠고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폭로를 한 만큼 산업부 차원의 반론과 해명이 나오면 그때 그 입장도 상세하게 함께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프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하프에 선정됐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홍남기 부총리 오늘도 하프에 나왔군요. 그리고 북한과 공무원 실종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군인이 되는 자격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한 조간신문이 보도를 하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셋집에서 나가야 될 상황, 곤란함을 겪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본인이 팔려고 내놨던 의왕 아파트에 세입자가 더 살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집을 팔 수도 없게 된 상황,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나도 홍남기다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상황일까요? 곳곳에서 나도 홍남기,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A씨가 내년 3월에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고 합니다. 2년 다 사신 거죠? 그러자 통상 2년이니까 집주인이 A씨에게 그 집에 우리 자녀가 들어올 거라서 살 겁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죠.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니까. 최근 보증금을 50% 인상하겠다라는 통보도 받았다고 합니다. 전세 세입자는요, 집주인 아들이 해외에 산다고 들었는데 탐정이라도 써서 정말 집주인 아들이 들어온 건지 아닌지 알아보고 싶은 심정이다. 임대차 계약 앞둔 사람이라면 홍남기 부총리 같은 문제 겪는 사람이 나를 포함해 전국에 수두룩할 것이다. 나도 홍남기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소위. 그리고요, 오늘 역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전세 거주 신모 씨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지만 실거주의 의사를 밝힌 집주인이 이걸 거절했다고 합니다. 먼저 세입자,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 내쫓아놓고 집을 팔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집주인, 직접 들어가서 살려고 했는데 급하게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겨서 파는 것이다. 법대로 하라. 그러니까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 테니 나가라고 해놓고서 알고 보니까 집을 팔겠다고 내놓은 거죠. 현재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라고 합니다. 도미노처럼 분쟁이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 강동구 아파트를 갖고 있는 B씨가 2년 전 인근 아파트 전세로 이사했는데, 최근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B씨에게 나중에 아파트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받으려면 실거주해야 하니까 집을 비워달라라고 통보를 했다. B씨는 전세가 없어서 결국 본인 집에 세입자를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참 애매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재명 기자, 홍남기 부총리와 같이 마치 홍남기 부총리처럼 굉장히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곤란한 상황을 겪는 분들이 꽤 있네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홍남기다 지금 이런 말까지 지금 뭐 유행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과거에 뭐 나도 누구다라고 얘기했던 게 꽤 있었죠. 나도 조국이다, 뭐 나도 추미애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을 지지 옹호하는 발언이었죠. 근데 이번에 나도 홍남기다라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약간 결이 다른 좀 또 독특한 상황인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양쪽이 다 곤욕을 겪고 있는 거죠.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바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게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조치가 없고 또 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 실소유자로 들어오겠다 그러면 바로 이제 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전세 물량이 정말 거의 없어졌다 뭐 이런 게 여러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시장에서 실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려고 해도 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양쪽 다 그냥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뭐 예전부터 계속 지적되어 왔었지만 부동산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들 집을 내놔야 된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금 규제를 그러니까 거래세 굉장히 많이 물리면서 집을 갖고 있어도 내놓기가 참 부담스러운 상황을 만들었고 또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입자를 반드시 보호해야 되지만 또 세입자에게 워낙 권한이 세지면서 집주인들이 또 전세를 내기 참 힘든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들이 충돌하면서 빚어진 이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 홍남기 부총리도 원래 2달만 있으면 안정될 거다 본인 얘기했다가 지금 아닌 거 봐서 다시 대책을 추진하겠다 본인 스스로 얘기했기 때문에 다음 대책을 내놓을 때 이런 정책의 충돌들을 좀 어떻게 정리할지가 되게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홍남기 부총리가 내년 1월에 이제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빨리 좀 집을 구해야 한다라는 안타까움도 낳고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와 같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국토부가 이 같은 사례를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홍남기 방지법, 뭐 이름을 붙이자면 국토부가 계약갱신 명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본인 소유 경기 의왕시 집 매매 계약 이후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 계약에 차지됐다. 집 사겠다는 사람이 계약금까지 넣었는데 세입자가 나 더 살래요 하는 바람에 계약이 무효화되게 생겼다는 거죠. 저는 늘 걱정인 게 이 부분에 그러면 집 사겠다고 계약금 낸 그 계약금을 어떻게 돌려받는 건지 계약 파기 책임 누구에게 있는 건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어쨌든 국토부가 그러자 계약 갱신을 명시 추진한다. 공인중개사가 매매 중개할 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매 계약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이 곧 입법 예고된다. 그렇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일이 없겠죠. 국토부, 홍 부총리 집 매매 문제로 시행규칙 개정하는 것은 아니다. 세입자 입장 번복으로 피해보는 집주인과 매수자가 늘고 있다는 보도 등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했는데 김관선 변호사님, 그 보도가 홍 부총리 그 보도 아닙니까? 왜 꼭 굳이 홍남기 때문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임대차 3법이 이제 개정됐는데 예. 이게 법이 어려워요. 어렵고 저런 분쟁이 굉장히 많고 또 전화로 또 지인들이 특히 많이 또 전화를 해서 상담을 많이 하는데 그때 저희가 법을 보죠.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개정이 됐는데 저런 사각지대 같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요. 저 집을 팔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산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살려고 해요. 근데 전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가 새로 계약갱신 청구를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세입자 보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도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집 산 사람 보호는 이건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많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갭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들어와서 살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이것은 굉장히 불공정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 집 팔았잖아요. 돈까지 다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세입자가 안 나간다고 하면 계약이 파기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약의 파기 책임은 세입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한 홍남기 부총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금 배액 배상 등의 조치가 그렇죠.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11억짜리 아파트인데 계약금을 1억 받았어요. 그러면
배액인 2억을 상환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익을 자기가 부담해서 물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뭐 충돌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법이라는 것은 상식이거든요. 그러면 상식에 맞는 부분으로 보완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자 국토부의 팩스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는 뉴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여당과 국토부의 집주인들이 팩스 민원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 전국 임대차 3법 소급 적용 피해 집주인 모임이라는 온라인 메신저 단체방이 개설됐다고 합니다. 회원이 1000명가량인데 대부분 임대차 3법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메신저 단체방이라고 해요. 회원들은 실거주 위한 매매 체결 시엔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달라.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민주당 주요 의원실 국토부 주택정책과의 팩스 민원을 발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체방 내부에서는 홍 부총리를 이 방으로 초대해서 우리 모임의 대표로 세워야 하는 건 아니냐라는 묻지 못할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임대차법의 부작용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쉬운데 네. 모든 정책의 부작용을 어떻게 정부가 다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까마는 앞서 이 국토부의 해명을 보면 제대로 잘 개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맞고 그런데 그 단서를 좀 덧붙였어요. 꼭 홍남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다. 그런 걸 꼭 붙여야 합니까 그냥? 우선은 이 법이 너무 빨리 이렇게 말하자면 굉장히 무슨 엄청나게 좋은 법인 것처럼 이렇게 통과됐다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비정규직 법안이나 강사법도 보면 결국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또 대학의 강사들을 위한 법이라고 아주 좋은 법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대상자 비정규직들은 더 힘들게 됐고 강사들이 더 힘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결국에는 임대에 합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2년 연장한다 하지만 법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게 앞으로 정부가 불가능한 포지티브 시스템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 예를 들면 2년 연장을 하는데 5% 이상 임대료를 못 올려주는데 이 사람을 내쫓고 만약에 다시 할 경우는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면 누가 내쫓지 그걸 그대로 2년 연장을 합니까? 아예 법을 반대로 만약 한다면 새롭게 임대차를 할 경우에는 5% 이상 인상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이 2년 연장했을 경우에 15% 20%까지 가능하다면 최소한 돈을 올려서라도 안정적으로는 살 수 있는 그야말로 2년 연장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는 2년 연장의 실효성을 거두지만 실제로 그런 맹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원래는 집 계약을 할 때 더 안 산다고 얘기해놓고 계약을 했는데 이 법 때문에 더 살고 싶어져. 또 현실적으로 이제 갈 데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청약 때문에 전세 수요는 더 늘어났는데 새로 전세를 줄 공간이 없어졌어. 이런 부조리들을 복합적인 시뮬레이션을 하지 못했다. 국토부 책임이 있는 거고 국토부는 또 억울해하겠죠. 전체적인 부분은 기재부하고 같이 하는 것이지 국토부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는 오히려 겁난 게 추가 대책을 만들겠다는 게 더 겁나요. 그렇습니까? 그럼 인간의 모든 시장의 반응들을 포지티브하게 다 규정해 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정부가 그 일하다가 끝나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발 좀 이 정도에서 다시 한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적인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국토부가 이 부분을 개정한다고 하니까 그 방침도 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핫플인데요. 어제 국방위에서 야당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의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돼서 북한과 연락할 수단이 없었다라는 게 정부 측 해명이었는데요. 야당에서는 이게 거짓말이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해군이 이제 실종자 수색을 한 게 실종자 당일 21일 오후 2시경부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NLL 가까이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문제가? 대군대가. 북한이 그때는 부당통신해서 NLL 올라오지 마라 경고방송 안 했습니까? 북한에서 경고방송 했죠? 네네. 위원장, 이 북한과 지금까지 다 거짓말했어요. 수색을 시작한 그날 오후에 북한 쪽에서 우리한테 NLL 쪽으로 올라오지 마라 라고 경고방송 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그 실종 이후의 시간이나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하지 않고. 북한에서 남쪽으로 경고방송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죠. 21일 날도
22일 날도 했죠. 이거 국방부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전 국민들한테 전 세계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우리한테 NLL 쪽으로 오지 마라 하니까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희들은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상 활동 중이다라고 저희들은 응답을. 실종자 관련 언급을 했습니까? 네? 실종자 관련 언급을 했냐고요? 그거는 없었다고. 실종자 관련 언급을 했습니까? 북한이 경고방송 하니까 우리가 뭐 답변했을 거 아닙니까? 실종자 관련된 거는 당시에는 없었던 거예요. 실종자 관련된 북한과의 교신이 없었다,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지금까지 정부는 해명을 해왔는데 북한과 우리 군이 교신을 했는데 왜 실종자 구출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던 건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실종 당일입니다. 국제상선 통신망을 이용해서 북한이 우리 군에 영해 침범하지 말라 수차례 경고 통신을 했다라고 방금 확인이 됐고요. 군통시선 외 국제상선 통신망을 통해서 남북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던 상황인데 우리 군이 부조나 인계나 경고에 관한 메시지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은 우리 군이 명백하게 거짓말을 했다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당초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중요한 실종의 골든타임 그리고 북한 군이 우리 공무원을 발견하고 나서 6시간 동안 우리 군은 도대체 우리 정부는 무엇했느냐고 물었을 때 통신 수단들이 다 두절돼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했던 걸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셨을 겁니다. 아마 하태경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추한 다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가만히 우리가 시간을 되짚어보면 실종 공무원 결국은 끔찍한 죽임을 당하고 나서 이 시신을 수색하기 우리 정부가 신속하게 나서긴 합니다. 하지만 이 바닷가에서 NLL 인근까지 수색하는 과정에서 북으로부터 경고, NLL을 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 방송들이 오게 되니까 숨진 공무원의 형이 그쪽에서 같이 보니 북으로부터 이런 얘기들이 들리더라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실종 당일이나 아니면 그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을 발견했던 골든타임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 군이 NLL 인근까지 갔을 경우에 북이 경고방송하지 않았겠느냐고 추정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묻는 겁니다. 그 당시엔 그런 일이 없었냐고. 그랬더니 조금 전에 들었던 대답처럼 북으로부터의 경고방송이 있었다. 그럼 우리 정부는 경고방송 받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임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을 했다는데 우리 정부가 해야 될 말은 정상적인 임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무원 한 명이 실종됐기 때문에 실종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혹시나 북한으로부터 발견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의 구조활동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6시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을 발견하고 나서 명확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얼마든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북에 의사전달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북이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는 것이 공식적인 군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를 뒤집어 봤을 때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방부와 군, 정부가 했던 말이 하태경 의원이 질문하고 군으로부터 답변을 받아냈던 내용들과 완전하게 상이하게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명확하게 대한민국 정부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 진실규명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아니 이게 의미가 달라지는 게 이재명 기자. 지금까지는 그 통신망이 있는데 이 상선들이 국제적으로 이용하는 통신망이 있는데 왜 그 통신망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북한 측에게 항의 혹은 최소한의 수색에 대한 협조라도 요청하지 않았느냐. 왜 그 방법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느냐의 문제였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실종 당일에 북한이 그 통신망을 이용해서 우리 측에게 연락을 해왔다는 것은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 군이 첫날 혹은 둘째 날이라도 그 통신망을 이용해서 북한에게 협조 혹은 항의 혹은 엄중 경고라도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안 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사건 초창기부터 그냥 논란이 됐던 건데 이제 어제 국감을 통해서 당시에 북한이 통신까지 했다는 점이 확인된 겁니다. 국제상공 통신망 자체가 여러 다른 국적의 배들이 바다 위에서 서로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국제 통신 채널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걸 이용하는 게 결국 이제 사고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고 나서 조난 사고 같은 게 나면 서로 수색 같은 걸 요청하기 위해서 있는 망인 겁니다. 그야말로. 그런데 불구하고 왜 북한이 그 당일날도 우리가 이제 수색 작업을 하니까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 이렇게 통신을 국제상공 통신망을 통해서 연락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취하지 않았느냐?
굉장히 의문이 커지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입장은 북한이 군 통신선을 끊어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정보 자산을 노출하기 힘들어서, 노출해서는 안 돼서 사실 제때 연락을 못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군의 지금까지 해명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군뿐이 아니라 해경 역시 일반적으로 상선끼리의 통신망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지금 떠내려갔으니 혹시나 발견되면 잘 구조해달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군의 첩보 자산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부터 해경이 좀 지금까지 자진 월북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수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브리핑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과연 우리 군은, 그리고 해경은 스스로가 제대로 대처를 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왜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들이 상선 통신망을 통해서 얼마나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수사하고 그거를 밝히는 게 결국은 실적 공무원 유가족들, 그리고 국민의 의혹들을 풀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의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첫날 초기에는 우리 공무원이 저렇게 될 줄 몰랐다고 100번 이해를 하더라도 그 직후 혹은 감청이 된 그 이후 혹은 그 다음 날이라도 그 통신망을 이용해서 북에게 여러 가지 연락을 취할 수 있었을 텐데 의문입니다. 정부 측의 해명이 나오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하풀은요. 해군 사관학교 2021학년도 모집 요강의 한 항목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탈모인 천만시대의 탈모는 불합격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2021년 해군 사관학교 모집 요강, 탈모증이 전체 면적 30% 이상일 경우 주요 불합격 기준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7년 대머리를 이유로 한 채용 거부는 인권 침해다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섰습니다. 그러자 해군 사관학교장은 해군 건강관리 규정에 따르면 불합격 기준은 남성형 탈모가 아니라 각종 질환으로 인한 탈모를 의미한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자,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김관섭 변호사님, 해군 사관학교 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탈모 자체가 아니라 신체적인 질환으로 인한 탈모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하지만 모집 요강을 보면 면적의 30% 이상이 탈모일 경우로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의 의미가 다른 거잖아요. 머리가 있고 없고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탈모 질환 자체가 일반적으로 어떤 신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영향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죠. 이제 외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탈모와 관련해서 모집 요강이 있는데 신체 검사 항목에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머리 숱이 없거나 대머리면 해군 활동하는데 지장이 뭐가 있나?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해군 활동 잠수복을 입는다랄지 아니면 배에서 활동하는데 머리카락이 굉장히 중요한 모양이다 하면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결국 탈모의 어떤 증상이 30% 이상이 되면 사실은 등급을 하위로 매겨서 합격할 수 없도록 한다는 거 아니에요. 황당하네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어떠한 유전성 탈모랄지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질환이 있는 경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탈모 질환은요, 일반적으로 어떤 피부병이나 그런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원형 탈모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럼요. 탈모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군 생활을 하고 군 활동을 된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또 해군 측에서 또 내놓은 입장을 보면 왜 이런 게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어서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해군은 굉장히 탈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어떤 보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육군이나 공군은 탈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건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정당한 그런 변명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 규정이 이제 1982년도 전두환 정부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그러나 아마 이와 못지않는 잘못된 낡은 규정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좀 손을 좀 봐야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황당한 하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함께 보시죠. 주요 이슈 자막을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출근 방해 기자를 공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추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 앞에서 취재에 나와 있는 기자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출근을 방해하고 있다라며 기자의 얼굴을 공개했는데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면 이래도 되나 논란이 뜨겁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본인 SNS에 집 앞에 있는 기자의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아파트 앞은 사생활 영역이니 촬영 제한을
제한을 협조 바란다는 공문을 언론사에 보냈는데도 기자가 모른 채 집 앞에 나와 있다. 이건 출근을 방해한 거다. 그래서 이 기자 때문에 내가 집에서 대기하며 일을 봐야 했다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공간인 아파트 현관 앞이 침범당했다. 자, 흉악범을 대하듯 앞뒤 안 맞는 질문도 퍼부었다. 라며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 부분이 지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자는 뉴시스 기자였습니다. 뉴시스의 입장은 과연 뭘까요? 뉴시스 전무, 우리 기자가 특별히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집안에 쳐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파트 입구에 있었다. 과거 문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사저에서 나와 출근할 때 사진 다 찍었다. 대통령도 찍었는데 법무부 장관 찍지 말란 법이 있냐는 뜻이겠죠. 추 장관은 공인이다. 지적한 사항 동의 못하겠다. 뉴시스가 상당히 강경하게 김용주 의원님, 법무부 장관의 말은 틀렸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기자 사진을 찍어 올린 추미애 장관과 그건 사생활이 아니다라는 뉴시스의 반박. 김영주 의원님은 어느 쪽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쨌든 뭐 뉴시스가 그래도 통신사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일반 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통신사이고 언론사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어쨌든 장관은 공식적으로 공인입니다. 네. 공인이기 때문에 자기 어떤 일과 일이 있든 없든 간에 기자들이 항상 취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야죠. 그런 부분이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기자들이 본인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보기 싫고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아예 뭐 찍어내게 하듯이 저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동안에 강조했던 사법 개혁의 핵심도 인권 보호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얘기를 들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 법치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말하면 보면 어떤 언론의 자유라든지 사상의 자유라든지 그걸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런 입장, 추 장관의 입장이 적절하지 않고, 또 하나는 또 그 기자의 신변에 대해서는 전혀 보호되지 않게 그렇게 한다는 것도 말하자면 어떤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한 감성이 해당 연관된 장관으로서도 말하자면 떨어진다. 그렇게밖에는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렇군요. 물론 저는 이제 취재 기자 출신으로서, 취재 기자로서 기자들의 어떤 취재 활동이 전적으로 국민들의 알 거리를 위해서 선행이 되는 것이지만, 아무리 국민들의 알 거리를 위한 취재 영역이라 하더라도 취재원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지나치게 침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소신을 갖고 제 후배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김병민 비대위원도 사실은 네. 많은 기자들의 전화와 취재를 받잖아요. 네.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추미애 장관이 그냥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인지 다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바퀴가 굉장히 너르게 다 공유가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추미애 장관의 사생활 영역으로 볼 수 있는지는 저는 쉽게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관문 바깥에 있는 곳이죠. 완전히 그 아파트가 완전히 비밀이 보장돼 있는 그런 최고급 아파트들이 있기도 한데, 그렇기보다는 좀 노후된 아파트,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공간들에 대해서 조금 열려있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추미애 장관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세간의 관심을 다 갖고 있고 막 유력 주자로 떠올랐을 때 저 똑같은 공간에서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으면 추미애 장관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추미애 장관이 긍정적인 문제로서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도 있지만, 추미애 장관이 구설수에 올랐을 때도 저는 기자가 취재할 수 있는 역할과 그런 범주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무런 추미애 장관의 이슈가 있지도 않은데 그냥 기자가 저 앞에서 소위 말하는 뻗치기라고 표현했는데 계속 대기하고 있으면서 추미애 장관을 뭔가 찍으려고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거나 불쾌감을 가질 수 있는데, 네. 대한민국 뉴스의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개인의 사생활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취재하고자 하는 일환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자의 얼굴까지 사진을 찍어서 저렇게 SNS에 올린 거는 매우 과하고 부적절한 공인의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다만 지역에 계신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 장관 때문에 관련된 시위부터 시작돼서 동네가 워낙 시끄러워서 지역에 계신 분들 단체 대화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갑과 을 지역을 넘어서 광진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또 지역이 워낙 시끌시끌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도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적정선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법적 논쟁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 상당히 좀 흥미로운데,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아무리 공인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지금 이에 묘하게 지금 뭔가 충돌하는 양상인데, 자, 나의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하며 추 장관이 보이는 행동이 또 논란이에요. 다른 결로. 그러니까 나의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그냥 일반 기자의 신상으로 볼 수 있는 얼굴과 모습을, 그의 사생활의 사진을 그냥 올렸다. 이게 약간 모순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추미애 장관은 굉장히 자기 감정에 좀 충실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니, 기자가 문 앞에서 있으면서 추미애 장관의 사생활을 침해한다. 근데 추미애 장관이 기자의 얼굴까지 드러난 사진을 올려서 기자의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한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충돌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기자는 공인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인의 마음을 갖고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추미애 장관 정도 그런 공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받을 정도로 그걸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수인한다는 거죠. 참아낸다는 거죠. 그 정도 공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단 말이에요. 그냥 영어로 말하면 퍼블릭 피거, 완전한 공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니, 왜 이 사진을 얼굴까지 드러난 거 올렸을까? 자, 얼굴 드러난 게 올릴 수 있죠. 내가 이런 침해를 당하고 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데, 얼굴까지 올린 이유가 뭘까에 생각해보면, 이것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기자가 공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 기자가 다음에 추미애 장관 관련된 기사에 대해서 정말로 공정한 기사를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그걸 좀 잊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검찰개혁한다고 굉장히 정당성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 기자들이 굉장히 달라붙어서 취재를 할 때 본인 자체는 자기가 검찰개혁 정당성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주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과 관련된 문제 나왔어요. 물론 이건 검찰개혁과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그러면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주어졌잖아요. 그런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것은 본인이 즐기지 알고 수인을 해야 한다고 보고, 근데 본인 자체도 법무장관 끝나고 정치를 그만둘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대범해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패널분들의 개인 견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입니다. 법무부와 옵티머스와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뉴스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뉴스는 진영 장관도 5억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행자부 장관이 5억을 왜 투자했을까? 문제는 없는 걸까? 그래서 수익은 올렸나? 여러 가지 궁금합니다. 옵티머스에 무려 5억 원을 투자했다. 함께 보시죠. 지난 2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 옵티머스 펀드에 총 5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본인 1억, 아내 2억, 아들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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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더해서 5억. 해당 펀드 상품 안내서 내용은요. 6개월 만기에 목표 수익률은 2.8% 내외. 굉장히 안정적인 고수익이죠. 2.8% 요즘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국내 발행 채권과 기업 공공기관 확정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라는 안내서 내용이 있었죠. 이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행안부 장관이 5억 원을 넣었다. 진영 행안부 장관 가족 투자 상품 만기 8월. 그런데 옵티머스 펀드가 6월부터 환매 중단. 야, 만기 2달을 앞두고 이 옵티머스 사태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진영 장관은 5억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현재 크죠. 진영 장관 측은 평소 거래하던 NH투자증권 직원이 펀드 투자를 권유해서 가입한 것이다. 우리도 손해봤다. 큰 손해죠, 5억이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심상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5억 거금, 신생펀드 투자하는데 확신을 가졌는지, 현직 장관의 투자 사실을 펀드 측에서 홍보하며 평판을 조성했는지, 모종의 역할을 했는지, 행안부 장관 업무와 이 같은 펀드 투자가 이해 충돌은 없는지 의문이다, 해명해야 한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2.8%면 수익이 좋긴 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은
그냥 장관도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내 1억, 아내 2억, 아들 2억까지 해서 딱 긁어서 5억을 굉장히 큰 돈을 딱 확신을 갖고 투자했다. 2.8% 수익 때문에 이게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장관도 투자할 수는 있겠지만. 물론이죠. 예. 그리고 뭐 장관 이제 고위공직자가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건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죠. 그렇지만 이제 펀드 투자는 사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이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 본인도 뭐 증권사에서 투자를 권유해서 샀다는 거고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다, 손실을 보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5억 손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 과연 무엇을 보고 이 5억이란 큰 거금을 펀드에 넣는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게 혹시 진영 장관의 이름을 통해서 이 옵티머스라든지 이 투자 판매사들이 활용한 거 아니냐 홍보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의혹이 왜 중요하냐면 옵티머스 경영진이 작성한 문건이 있죠. 거기에 이제 그게 이미 검찰에 압수수색이 돼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보면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참여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참여자가 공개된 적이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진영 장관이 실제 뭐 옵티머스 관계자를 통해서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일단 참여한 중요 여당 인사, 여권 인사가 확인된 거죠. 그런 점에서 정말 이 문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 이런 이제 의혹이 드는 거고 설령 이게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펀드가 그냥 일반적인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가 아니라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공공기관 그렇죠. 매출 채권. 근데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란 결국 공공기관의 관급 공사들에 투자를 하는 건데 사실 관급 공사라는 건 어떻게 보면 행정안전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일각에서는 결국 진영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어떤 이해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어서 아마도 조만간 이제 진영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김용주 의원님, 네. 일단은 드러난 팩트는 진영 장관이 큰 손실을 봤다. 굉장한 피해자다라는 건데 그 드러나지 않은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야당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이재명 기자가 그 부분 소개해 준 건데 또 다른 측면에서 전파진흥원에서 수백억을 투자했잖아요. 다행히 그 기관은 손실 나기 전에 자금을 대다수 회수했지만 그걸 보고 같이 들어간 다른 공적 기관들은 큰 손해를 봤습니다. 네. 민간 투자자의 손실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고요. 혹시 옵티머스 측에서 대한민국 행안부 장관도 여기에 5억을 투자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암암리에 다른 사람들에게 흘리고 다녔다면 그 사실을 믿고 혹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본 손실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NH투자증권 직원이 내 고객 중에 행안부 장관이 있다. 그래서 내가 잘 활용하면 그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그걸 극대화해서 그 직원을 옵티머스 측에서 로비를 해가지고 저 그냥 제 개인적인 상상입니다만 이건 다 가정이에요. 예, 이거 가정입니다만은 하지만 그렇지 말라는 법도 법한 일이라는 예, 거죠.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들어왔는데 공공기관 이거 뭐 매출 채권 그거 문제 없다. 그리고 굉장히 단기에 회수된다. 6개월짜리니까 6개월 뭐 금방 가지 않느냐. 아마 행안부 장관도 설마 나를 속여 먹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고 아마 그랬을 거. 단순하게는 NH투자증권에서 믿고 내한테 설마 이렇게 사기치겠냐 이제 이런 생각으로 들어왔을 텐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처신이라는 게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뭐 본인이 말한 대로 아마 이것은 그냥 NH투자증권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돈을 넣으십시오 하는 말을 믿고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세상 일이라는 게 누가 압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야당이 공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직자들은 한 번 더 자신의 어떤 투자라든지 행실에 말하자면 조심하에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법적으로도 좀 여쭐게요. 김관선 변호사님 딴 건 아니라 그럼 이 진영 장관 안타깝잖아요. 이 5억, 내 돈 1억, 와이프 2억, 아들 2억, 아내와 아들에게 얼마나 원망을 받겠습니까? 이런 돈은 누구한테 좀 보전받을 수 있나? NH가 배상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누구한테 보상받을 수 있죠? 펀드 구조가요. 예. 일단 지금 옵티머스 자산 운용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펀드 판매사가 있는데 NH투자증권이랄지 이제 다른 대신증권 같은 게 뭐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판매사가 있고 그다음에 판매사에서 팔면요. 이걸 수탁사가 있습니다. 예. 수탁사가 하나은행이죠. 하나은행. 이게 세 개 구조로 되어 있는데 판매사에서 사실은 이게 사모펀드라서 판매사 감시할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사모펀드와 달리 NH투자증권에서 옵티머스 자산운용사하고 찾아가서 만나자고 해서 만든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판매사 책임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렇군요. 우리는 감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진영 장관 측도 이제 5억 정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하자치 문건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 잠깐만요.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참여하고 있어서 정상화 전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는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 이 내용이 나와요. 그쪽에서 만든 문건에 그렇죠. 그러니까 옵티머스 자체에서 만든 문건에 이제 펀드 하자치 문건인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뭐 관여를 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아마 가입을 했다는데 아마 가입을 한 사람들이 현 정부나 여당에서 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이 내용 문구 그대로 보면 이 사람들 선의적으로 가입했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권에 관계된 사람들이 많이 가입했기 때문에 나중에 권력형 비리로 잘못하면 우리가 비판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본인들이 그걸 인지하고 썼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진영 장관이 이 펀드에 가입한 것도 알고 있었고 또 다른 정관계 사람들이 가입할 가능성이 크고 이걸 아주 호재로 해서 펀드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이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악질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철두철미하게 수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청와대 민정실에 또 다른 로비 창구가 있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청와대 민정실 또 다른 로비 창구 있었나?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의혹입니다. 검찰이 옵티머스 사건 관련 김재현 대표 등이 청와대 민정실 소속 A씨를 로비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이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민정실의 A 행정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이 신문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는 정말로 철저하게 규명이 돼야 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보도에 일방적인 보도라는 것 거듭 말씀드립니다. 소개를 해드리면 검찰 수사관 출신 A씨가 작년 2월부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행정요원으로 파견이 되는데 옵티머스 수사 시작 한 달 뒤 올해 7월 검찰 복귀 당일 돌연 퇴직을 했다. 옵티머스 관계자들은 김재현 대표가 그 A씨를 민원 창구로 사무한 걸로 안다라고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게 이 보도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올 6월 검찰 수사 착수 당시 김재현 대표가 지인에게 A씨에게 용돈 얼마나 줬는데 사건 터지니 연락도 끊고 자, 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재현 대표와 그 A 직원과의 관계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상황. A씨는 이모 전 행정관과 더군다나 9개월간 같이 근무했다. 김재현 대표 동업자 유모 변호사 부인이죠. 옵티머스 지분 보유 사실을 숨긴 채 근무한 분이죠. 옵티머스 관계자들은 A씨를 김 대표에게 소개한 인물이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일 수도 있다.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 측은 악의적 허위 사실이다라고 반박하고 있고요. 지목된 이 A씨의 해명도 나와 있습니다. 10원 한 장 받은 적 없다. 사실무근이다. 김 대표는 어쩌다 한번 안부 전화 정도. 검찰에서 부르면 나가서 모두 설명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검찰도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 김병미 비대위원님, 네. 만약에 이 보도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문재인 청와대 민정실에 옵티머스에 관련된 사람이 지금 2명이라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사실이라면. 일단은 이전 행정관과 이 수사관의 차이는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 행정관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인물이 있는데 이 행정관은 옵티머스의 지분을 차명이든 아니든 10%가량을 보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옵티머스의 직원으로 근무했고 옵티머스와 관련된 수많은 일들을 같이 갖고 있던 사람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옵티머스 지분 등에 대한 연관관계를 몰랐을 리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정관이 청와대에 들어오게 되는 과정들의 인사검증 등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를 향해서 매섭게 공세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네네. 이 문제는 확인이 필요하고요. 이 수사관 같은 경우는 애당초에 옵티머스의 관계가 사실은 확인될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이 행정관보다 먼저 청와대에 파견이 나와 있던 수사관입니다. 근데 문제는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돈을 받은 사실은 부인합니다만 김재현 대표와 알고 지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세간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을 어느 정도의 창구로 활용하려고 했다는 건데 중요한 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옵티머스 사건의 미연에 만약에 금감원이 제대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게 되고 검찰에서 관련된 옵티머스 문제가 터졌던 거는 이미 2018년도 초에 옵티머스 전 대표였던 이혁진 대표가 횡령 사건으로 유유하게 외국으로 도망가거든요. 그때 검찰이 보다 명확하게 수사를 써서 일이 있었으면 과연 이런 사태까지 터져서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받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만약 청와대에 있는 수사관이 민정실에서 뭔가의 금전을 받고 여기에 대한 내부 기밀을 보냈으면 이건 뇌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장 궁금한 것은 파견 끝나고 검찰에 들어가서 옵티머스 수사가 시작되려고 하는 지점 속에 그만뒀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공무원이 그냥 스스로 그만두는 사례가 어디 흔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숱한 청와대를 비롯해서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까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수사가 하루속히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여당 내에서도 권력형 게이트로 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첫 언급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현 단계에서는 아직 금융사고, 사기 사건에 준하는데 이것이 권력형 게이트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청와대나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검찰도 좀 빠른 시일 내에서 진실을 좀 밝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옵티머스와 관련된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저와 함께 사건 현장으로 가보시죠.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에는 대낮 도로에서 벌어진 폭행 장면, 굉장히 충격적인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일명 평택 무쏘남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인데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풀어보겠습니다. 순천향대 오윤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순간 멈칫했습니다. 자, 이번 사건에 궁금증이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거두절미 논란이 되고 있는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차에서 내린 검은 옷을 입은 건장한 남성이 왜소한 체구의 남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립니다. 폭행합니다. 피해 남성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얼굴을 수차례 밟기까지 합니다.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남성은 큰 충격을 받은 듯 움직이지 못합니다. 지나가던 한 시민이 다가와서 말렸고요. 그제서야 폭행을 멈춘 남성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면서 수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당한 궁금증이 드는데요. 첫 번째 궁금증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낮 도로에서 보신 것 같은 무차별 폭행 왜 일어났느냐라는 건데요. 오윤성 교수님, 이게 왜 일어난 겁니까, 이 폭행이요? 지금 이제 둘이가 차를 운전하다가 아마 시비가 붙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와 연관돼서 이제 그 바깥에 나갔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가해자는 30살이고 피해자가 67세예요. 어이구. 나이 차가 엄청 많이 나고. 아버지 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덩치 크기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예. 그 상황에서 뭐 어떤 뭐 접촉 사고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런 식으로 백수대낮에 사람을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발로 얼굴까지 밟았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다행히 뭐 이제 심한 타박상을 입고 이제 입원 중인데 만약에 지나가던 사람이 그것을 말리지 않았더라면 더 큰 일이 발생될 뻔했습니다. 예, 아버지 뻘 되는 남성을 수차례 무자비하게 때린 이 남성 정체가 뭔지 궁금합니다. 접촉사고 때문에 이렇게 때렸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궁금증이 나옵니다. 바로 이 폭행 영상 누가 공개한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함께 보시죠. 놀랍게도 폭행 영상을 자기가 직접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때린 사람이요. A씨 30대 남성이요.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황이라는데요. 자기가 올렸어요, 교수님? 왜냐하면 지금 이제 처음에 시비가 붙을 때 바로 이제 그 뒤쪽에서
찍은 것으로 봐서는 자기 차에는 블랙박스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보통 이렇게 본인이 가해자가 이렇게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주 이상한 상황인데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맞을 짓을 했다, 정당방위다. 그리고 내가 직접 처단을 했으니까 한국 경찰은 가만히 얌전히 있어라. 그것이 명령이다. 이 일종의 어떤 그 피해의식이라든가 과대망상이라든가 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좀 자기 과시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들 정도의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남성이 올린 영상은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도 올렸다는데요. 어떤 영상인지 확인해 보시죠. 가해자의 차량이 달리고 있습니다. 왼쪽을 잘 주시해 주시면요. 자, 반대에서 소형차가 다가오고 차량의 옆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갑니다. 살짝 쿵 하는 소리도 들리는데요. 자, 이 소리. 이 영상은 가해 남성이 맞을 짓을 골라서 했다라며 올린 변명 영상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폭행 당한 남성이 운전했던 차량이 저 소형차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게 된다면 이게 저는 이 사람이 어떤 그 가해자가 어떤 아이디를 쓰는가를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그 가해자 아이디가 좀 특이한 것을 쓰는데 라블레라고 하는 16세기 프랑스의 교육 이론가가 쓴 풍자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 사람이 거인국 왕자로 출생을 해가지고 굉장히 용맹하고 소위 그 자유로운 거침없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아이디를 놓은 것으로 봐서는 이 사람의 평소의 어떤 심리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가해자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렇게 무자비하게 폭격하고 폭행하고 떳떳하게 영상까지 올렸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그 10일 저녁 7시에 그 경찰에 의해서 천안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예. 그 경찰 조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차주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화가 나서 때렸고 자기가 그렇게 올린 것은 이 일을 국민들이 모두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상을 올린 것이다. 그런데 경찰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마약을 하거나 술에 취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조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일반적이지 않아서 현재 정신병력 조회를 한 상태입니다. 예. 자, 여기서 세 번째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번 폭행이 과연 처음일까라는 궁금증입니다. 알고 봤더니 처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함께 보시죠. 과거 폭행으로 재판까지. 이 남성, 교통사고 자동차 정비업소 대표가 상대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폭행과 지속적 협박을 했다. 고소당한 후에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구속영장도 지난 8일에 발부한 상황이었다. 이미 재판 진행 중이고 영장 발부됐는데 또 이렇게 때린 거였어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어떤 그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스스로의 어떤 분노를 증폭시켜 가지고 공격성으로 활성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제가 이제 추정컨대 지난번에 아마 그 김일곤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와 유사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김일곤 같은 사람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엄청난 그 어떤 그 학대 또는 피해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화되는 그 과정에서 학습 효과에 의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그 자기가 불편하면 바로 폭행을 쓰는 그런 것이 몸에 습관화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 밖에도 사고가 날 뻔한 아슬아슬한 장면을 직접 연출하고 올리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원, 투, 쓰리, 포. 예. 가자. 저 아마 경찰 지금 10년 검사했다 그럴걸? 그치? 세게 먹냐? 아니, 그냥 내가 속다 가잖아. 속다 가고 제가 안 섰잖아. 경찰은 조심해. 원, 투, 쓰리, 포. 이거 뭐 구속됐다고는 하지만 무섭습니다, 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자기의 차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것 같아요. 아까 경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차는 무쏘니까 크단 말이죠. 또 지나가는 어떤 보행자 같은 경우도 차로서 자기는 뭔가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고요. 지금 이미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라고 하는데도 저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저런 상황을 그대로 놔두면 앞으로 살상사고가 또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소위 잠재적인 위협 요소가 가장 큰 그런 사람이 아닌가. 지금 빨리 뭐 정신병력이 나오게 된다면 뭔가 뭐 치료를 하든가 처벌을 하든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윤성 교수님과 함께 사건 풀어봤습니다. 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뉴스 모두 다 보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31로에서는요. 제2의 윤석열 감사원장이라는 주제로 본방에서 미처 못다한 이야기 라방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김영주 전 의원과 또 이재명 기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테니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벌써 주말입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